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5장의 초고속 가입자 네트워크 기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볼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초고속 유선 가입자 네트워크 기술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고속 무선 가입자 네트워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선 방식, 무선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고속 유선 가입자 네트워크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화구까지 뭔가 아무튼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입력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최종 서버에까지 가야 될 텐데요. 일단 최종 서버에 가기 전에 여러분 동네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전화구까지 일단 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지금 가입자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가입자 네트워크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다른 말로 하면은 집, 혹은 이제 뭐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입자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전화구까지 이제 그 구간이 가입자 구간이 됩니다. 그 구간의 네트워크를 이제 가입자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유선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그 구간이 선이 깔려 있는 유선으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초고속은 사실은 상대적이죠, 그렇죠? 아무튼 예전에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유선 가입자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초고속이란 말이 사실은 상대적이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초고속이라고 부르는 속도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게 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상대적인 개념은 현재 시점에서 봐서 높은 빠른 전송 속도를 갖춘 네트워크로 의미를 한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속도가 높으니까 대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정보의 고속도로다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빠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선이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구리 전화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 등등 이런 유선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선을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요. 여기 보면은 구리, 그 다음에 뭐 광, 뭐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최초의 전화구까지 연결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유선 가입자 네트워크인데요. 그게 이제 유선이라는 얘기고 유선은 구리,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이 이용된다라는 얘기죠. 반복됩니다만은 가입자를 초고속 통신망까지 접속시켜주는 것이 가입자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요, 종류가 이제 크게 봐가지고, XDSL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HFC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FTTX가 있고, 그 다음에 CATV가 있고,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요. 이제 첫 번째 XDSL은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선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가 지어진다, 건물이 지어진다라고 하면은요, 가까운 전화구로부터 새로 지어진 그 건물까지 전화선이 깔리죠,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에 보통은 이제 두 가닥 이상의 전화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XDSL은 우선 요 내용을 보면은요,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 그러니까 디지털 가입자 구간이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앞에 X는 DSL 기술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요. 그걸 총칭할 적에 우리가 XDS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다른 방식하고 차이는 결국은 이거죠. 그렇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선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전화선 이용할 적에도 일반 전화도 그냥 되면서 디지털로 우리 PC를 이용을 해서 PC를 연결해서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FC는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시얼 케이블인데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는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하고 뭐가? 파이버. 이 파이버는 옵티컬 파이버이죠. 옵티컬 파이버예요. 그러니까 광섬유죠. 그렇죠? 광섬유하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 혼합된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HFC가 됩니다. 그 다음에 FTTX가 있는데 여기도 X가 있네요. 그죠? FTT 뒤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올 수가 있어서 그걸 총칭해서요. FTTX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CATV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대부분 이제 케이블 TV 보고 있죠. 그렇죠? 그때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TV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 접속할 수 있죠. 그런 방식. 이렇게 크게 봐서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표는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인데요. 2000년서부터 2008년 11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XDSL,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 아파트의 랜, 위성, FTTH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XDSL,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 가입자 수가요. 그죠? 가입자 수가 XDSL보다는 2008년도 11월 통계는 어떤가요? 지금 케이블 모뎀이 더 많아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설치된 랜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TH라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1500만인데요. 이 수치는 점점점 늘어서 뭐 1500만, 뭐 1600만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거의 없는 집이 거의 없죠.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제 XDSL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X는 여러 가지 종류를 총칭할 적에 붙이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Subscriber Line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화호까지 설치되어 있는 라인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한 이야기는 그 사이의 정보가 음성은 어떻게 갑니까? 아날로그로 가죠. 그렇죠? 음성은 아날로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XDSL이라는 방식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뭘 썼습니까? 종전에 모뎀을 썼죠. 그렇죠? 우리가 PC 통신할 적에, 그리고 인터넷도 초창기에는 모뎀을 썼어요. 모뎀의 속도라는 것은 뭐 높아봐야 뭐 9.6K, 초창기 모뎀의 속도는 뭐 2.4K, 어떤 경우는 1.2K랬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높은 속도가 나중에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모뎀의 일반적인 속도는 뭐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뎀을 썼고 이 모뎀은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신호가 전송이 되죠. 그렇죠? 아날로그 방식으로 신호가 전송이 된데 비해서 요 DSL 기술은요. 디지털 방식으로 신호가 전송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DSL을 설명을 하면은 디지털 방식으로 가입자 구간이 운영되는 그런 방식의 총칭이 이제 XDSL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거의 모든 가정에는 이미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전화 라인이 깔려 있죠. 그죠? 전화 라인이. 그래서 사실 이제 바람직하기에는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선을 설치하면은요, 사실은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고속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뭐가 많이 듭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비용이. 그래서, 기존에 깔려있는 전화선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해요? 별도의 비용이 안 들죠. 전혀 안 들지는 물론 않죠. 왜냐하면
DSL 모뎀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선 하나 가지고요. 물론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 선 가지고 사람이 음성 통화도 하고 데이터도 보내고 그럼 이거 충돌나서 서로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 가지고 음성을 위한 대역폭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대역폭이 따로 있어 가지고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화선은 일반적으로 1MHz 이하의 대역폭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은 5MHz에서 850MHz까지 대역폭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구리줄 전화선은요 전송 용량이 좀 제한적이죠. 뭐에 비해서? 케이블에 비해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XDSL은 전화 사용을 보장하면서 초고속 네트워크 접속도 제공하는 각종 전송 기술을 총칭해서 우리가 XDSL이라고 부르는 거죠.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네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방식이 ADSL, HDSL, SDSL, VDS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건 이제 ADSL이죠, 그렇죠? ADSL인데 요 A는요 Asymmetric의 약자가 되는데 A는 자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브스 라인은 다 똑같죠, 그렇죠? 다 똑같고 앞에 이제 붙는 형용사가 하나는 Asymmetric입니다. Asymmetric 여기 보면 이제 Symmetric이 있어요. 그러니까 Asymmetric하고 Symmetric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 전송 속도가 상향 속도하고 그 다음에 하향 속도가 동일하면은요, 동일하면 이거를 Symmetric이라고 얘기를 불러요. Symmetric이라고 부르고 이게 예를 들면 다운로드 속도는 높고 이거는 낮다. 이렇게 이제 서로 속도가 상향 속도하고 하향 속도가 서로 다를 적에 그런 방식을 우리는 Asymmetric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DSL은 번하면 어떻게 해요? 상향 속도하고 하향 속도가 서로 다른 거고요. SDSL은 그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H는 하이 데이터 레이시다, 속도가 높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VDSL은 very high죠, 그렇죠? 이건 속도가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각자를 보면은요, 맨 처음에 이제 ADSL 설명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대칭형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저주파 사람의 음성은 4kHz 이하만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화선의 저주파 음성 신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고주파 데이터 신호를 동시에 전송합니다. 이게 이제 섞이지 않도록 스플리터라는 장치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신호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음성 신호하고 데이터가 섞이면 안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는 뭐 음성 교환기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교환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업로드 속도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다르죠. 업로드 속도는 우리 집에서 서버 쪽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 보낼 적에 사용하는 속도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서버로부터 뭔가 받을 적에 사용하는 속도죠. 당연히 이제 서버에 있는 다량의 정보를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 속도하고 다운로드 속도를 다르게,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게 정했죠. 자, 이거 장점은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케이블 시공이 필요 없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게 되죠. 그렇죠? 공유를 하게 돼서 공유한다는 이야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는 그림은 뭐 ADSL 모뎀하고 IP 공유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DSL은 하이 데이터 레이신 대신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2선 방식 대신에 4선 방식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통화하기 위해서는 집에 전화선이 들어오고 전화선은 두 가닥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가닥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가닥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속도는 더 높아지고 대칭형이다라는 얘기예요. 대칭형이라는 것은 업로드 속도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SL은 이것도 업로드 속도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같은 대칭형이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속도가 160K에서 2.048 이것도 물론 전화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VDSL이 있는데 양방향 최소 10Mbps의 전송 속도를 보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전화국 사이의 거리가요 멀면은 곤란합니다. 그죠? 멀면은 최대 해봐야 1.5km. 왜냐면은 보통 전화국하고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유리합니다. 뭐가 유리합니까? 더 높은 통신 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초고속 가입자가 급격하게 확대된 데는요 우리는 주거 형태가 어떻습니까? 밀집형이죠. 그렇죠? 밀집형입니다. 아파트 같은 게 대표적인데 한 군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전화국하고 가까운 거리에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살면은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단지가 만 가구다 어떤 큰 단지는 이게 그보다 사람 수가 더 많을 수 있죠. 세대 수가요. 그러면은 거기 아예 전화국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화국하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하고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죠. 짧아지면은 상당히 더 유리합니다. 통신 속도라는 것은 거리가 짧을수록 좀 더 높은 통신 속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VDSL은 굉장히 가장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는 대신에요. 거리의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대칭형 서비스도 가능하고 비대칭형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XDSL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요, DNS, DDNS라는 게 있어요. 일단 DNS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게 약자입니다. DNS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균관대학교 그러면은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IP 주소,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이진수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우리가 일일이 기억했다가 그 IP 주소를 치면은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대단히 불편하죠. 그렇죠?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라는 도메인 네임이 있고 그거하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요 나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연결하려고 하면은 성균관대학교라는 이름 대신에 뭐가 사용됩니까? IP 주소가 사용되거든요. IP 주소는 32비트로 되어 있고 다 이진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이 일일이 외워가지고 그 숫자를 입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뭐냐? 이거는 지금 얘기대로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줘요. 나는 이제 도메인 네임을 치죠. 그렇죠? 치면은 DNS에서요. 뭘로? IP 주소로 바꿔줘요. 그러면 그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DDNS는 뭐냐? DDNS는 다이나믹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다이나믹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한 XDSL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요. 이제 IP 주소라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원하는 사람한테 다 넣어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보통 이제 전화국에서는 IP 주소를 가입자 수보다요.
가입자 수보다 IP 주소가 개수가 적어요. 적어서 고정된 IP 주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유동 IP라는 게 있는데 유동 IP라는 이야기는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XDL에서는 그런 방식이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DSL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되는 할당되는 IP가 고정이 아니죠. 그렇죠?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IP 주소가 없으면 이제 인터넷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IP 주소가 똑같은 서버인데 IP 주소가 그때마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달라지게 돼요. 이제 그 문제를 종전의 DNS만 가지고는 곤란하죠. DNS는 IP 주소가 고정되어 있고 그 고정된 IP 주소를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DDNS라는 것은 다이나믹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래서요. IP 주소가 이제 연결할 때마다 달라지는 유동 IP를 도메인 시스템과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용자 수보다 IP를 적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IP를 할당해주는 유동 IP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유동 IP를 고정 IP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DDNS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다산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가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XDSL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매번 IP 주소가 달리 할당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용자가 이 서버에 종전의 DNS 시스템만 이용해서는 접속하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새로 할당이 되면은요, 그걸 이제 DDNS 서버가 있어 여기서 알려주죠. 그렇죠? 현재 IP는 요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면 누구 사용자가 이제 본래 다산 컴퓨터 IP를 물어보면 이게 이제 이 DDNS가 이걸 파악을 하고 있다가 알려주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줘서 그게 이제 여기 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속이 일어나서요.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서버를 그러니까 유동 IP를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도 연결이 가능하게 되죠. 사실 그냥 PC는 내가 필요할 때 접속을 하는 거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 접속을 하는 거니까 IP가 그때그때 달라져도 뭐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은 서버의 경우에는요. IP가 그때그때 달라지면은 DDNS의 도움 없이는요. 제대로 서비스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DDNS가 됩니다. 자, XDLS하고 관계돼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ATV. CATV는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방송을 볼 적에 케이블 TV 이용하죠. 그렇죠? 케이블 TV 이용하는데, 케이블 TV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집에 이미 어떻게 해요? 케이블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케이블은 아주 훌륭한 통신 회선입니다. 그죠? 기존의 두 줄의 구리줄보다 훨씬 대역폭이 넓은 아주 훌륭한 통신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왕에 집에 들어온 케이블망을 이용을 했어요. 그 케이블망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역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접속에 이용하자 하는 것이 이제 케이블 TV의 출발입니다. 케이블 TV의 케이블은요, 대단히 높은 통신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케이블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이런 케이블 보셨을 텐데요. 기존에 있는 두 가닥의 전화를 위한 선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능이 뛰어나죠. 그렇죠? 따라서 굉장히 높은 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이제 HFC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는 뭐하고 섞였다라는 얘기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죠. 뭐하고 파이버하고 코엑시얼 케이블하고.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하고요,
지역 노드까지는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거기서부터 가입자까지는 동축 케이블을 연결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긴 구간은, 광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구간은,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제 우리 집인데, 그죠? 우리 집인데, 그러니까 전화구로부터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에 있는 노드까지는 광케이블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안에 들어와서 각각 이제 가정으로 갈 적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축 케이블을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제 옵티컬 파이버가 되고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터넷 하려면 케이블 모뎀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인터넷 공유기라는 게 있죠. 그렇죠? 공유기. 공유기라는 것은 여러분 뭐 집에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하나의 IP 주소만을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뭐 우리 집에 안방에도 있고 뭐 이게 뭐 노트북도 사용을 하고 뭐 다른 컴퓨터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요. 뭐 누군 이제 무선으로 써야지 이런 사람도 있네요. 그죠?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유무선 공유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죠? 여기 뭐 공유기의 모양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FTTX가 있습니다. FTTH는 그 중에서 Fiber to the Home 이라는 건데요. Fiber to the Home. 이거는 전화구로부터 우리 집까지 각 가정까지 개별적으로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통신망입니다. 이 광 케이블이 하나 집에 들어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전화, 팩스, 데이터, TV, 영상까지 하나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은 굉장히 대역폭이 넓어서요.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기기가 한꺼번에 전송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브로드밴드 ISDN을 각 가정까지 보급하는 거죠. 이건 이제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각 가정까지 광이 깔리고, 각 가정마다 또 어떻게 해요? 광망 종단 장치라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광으로 오죠,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광 케이블이고요. 광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집으로 요거는 FTTH죠. FTTH는, 이 각 가정까지 최종 목표 지점까지 전부 광으로 이게 다 깔리는 거죠. 그렇죠? 광으로. 모든 구간이 광이다. 라는 얘기죠. Fiber to the home. 그 다음에 FTTO는요, 이거는 이제 오피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FTTH하고 똑같이 오피스까지 모두, 광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모든 통신을 이 한 가닥의 광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FTTC가 있습니다. 그죠? FTTC는 커브인데요. 커브는 도로의 연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연석이라는 말도 이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울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길이 있죠, 그렇죠? 길이 있고요. 차도가 있죠, 차도가 있고. 그 이렇게 인도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여기 어떻게 인도는 차도보다 조금 높게 돼 있고요. 요 차도가 인도를 구분하는 좀 이게 턱이 높은 그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브까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택 앞에 도로의 작은 박스까지는 광 케이블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주택까지는 기존의 동선을 이용을 한다. 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죠. 그죠? 앞에서 말한 대로 FTTH가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경제적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선거리도 짧으면요, 뭐 높은 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FTTC의 통신망 구성도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광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동축 케이블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식이 홈런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AON, 뭐 PON 그러는데 AON은 액티브 방식이고요. 그 다음 PON은 패시브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액티브로면은 어떤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면은요, 액티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패시브입니다. 그죠? 그래서 AON이라는 방식도 있고, 뭐 PON이라는 방식도 있고, FTTH를 구현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G4N이라는 것도 있는데, 폰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인데요. G는 기가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빗 이더넷 방식으로 패시브 방식으로 광을 까는 방식을 우리는 G4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비교적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이 방식은 이제 단점이 확실하게 대역폭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또 본 방식이 있는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FC 얘기는 뭐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국내 현상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95년도에 한전이 처음으로 뭐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뭐 98년도에는 뭐 지금 없어진 회사 이름이죠. 그렇죠. 드루넷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2000년 들어와서 뭐 파워컴이 설립이 됐고 뭐 등등 국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HFC의 실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그 집에서 TV를 보는 방식이 케이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케이블 말고요.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제 IPTV가 있죠. 그죠? 케이블 TV하고 IPTV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케이블 TV가 먼저 시작이 되고 IPTV는 나중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 TV 쪽이 우세합니다. 그죠? 우세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케이블 TV라는 것은 동축 케이블을 집까지 깔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IPTV는 기존에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 있으면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TV 신호를 보낸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VDSL 이상 지역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화국하고 거리가 멀면은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죠? 뭐 채널 수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채널 수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비용도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케이블 TV 쪽이 좀 비싼 느낌이 있죠. 뭐 지역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뭐 케이블 TV가 유리한지 아니면 IPTV가 유리한지 경제성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서비스는 채널이 뭐 종류가 여러 개 달라서요.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이 케이블엔 있고 뭐 IPTV에는 없다. 뭐 IPTV에는 있고 케이블에는 없다.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요. 케이블 TV냐 아니면 IPTV냐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IPTV는요, 뭐 여러 가지 다 제공하죠. 홈뱅킹, 홈쇼핑, 뭐 검색, 영화 감상, 홈트레이딩, 노래방, 화상 서비스, MP3 서비스, 온라인 게임 이런 거, 뭐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IPTV는 뭐 KT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PTV를 위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해요? 셋톱 박스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셋톱 박스라는 이야기는 본래 뭐 박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이게 TV가 있으면은요, 이 TV에 올려놓는다, 뭐 그런 의미로요, 셋톱 박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IPTV를 시청하기 위한 셋톱 박스, IPTV 셋톱 박스가 되죠. 그죠? 뭐 다른 나라에서도 IPTV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IPTV가 기술로는 뭐 빨리 개발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IPTV가 도입이 늦어졌죠. 그 다음에 IEEE 1394하고 그 다음에 USB가 있는데요. 이제 IEEE 1394는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여기 보면 이제 뭐 캠코더도 있고, 뭐 DVD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V도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기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상호 연결할 적에 사용하는 표준안의 이름입니다. IEEE 1394라는 것은요. 상당히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죠. 그렇죠? 뭐 PC 간에도 네트워킹이 되고요. 1394 확장 카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SB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USB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그래서 IEEE 1394의 대항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이 기술적으로 경쟁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394보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나왔거든요. 늘 이게 나중에 나온 기술이 앞에 나온 기술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기왕에 있는 기술보다 뭔가 더 뛰어나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USB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고요. 3.0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당 뭐 5GBps까지 전송이 되고 USB 2.0보다 10배 빠르다. 그런 얘기죠. 2.0과 3.0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480메가에 이건 5기가. 그 다음에 이것도 하프 투플렉스, 이거는 풀 두플렉스. 이거 하프 투플렉스, 풀 두플렉스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하프 투플렉스는 이쪽 방향으로 전송하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는 전송을 할 수 없는 방식이 하프 두플렉스고요. 풀 두플렉스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것이 풀 두플렉스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풀 두플렉스 쪽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USB 3.0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가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풀 두플렉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풀 두플렉스 가능하기 때문에 USB의 4포트 허브, 그 다음에 IEEE 1394하고 USB 2.0의 포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뭐 악사리들 보여주고 있죠. 자, 뭐 연결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용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요, 최근에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하면은 구름이죠. 그렇죠? 구름 컴퓨팅이라는 건데, 여기서 구름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의 컴퓨팅 자원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구름처럼 모여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여기에 연결해서, 그 컴퓨팅 자원을 이용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컴퓨팅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여기 뭐 PC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게 이 기존의 PC를 없애고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을 위한 단말기로 대체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PC는 상당히 무겁죠, 그렇죠?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PC가 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제 무겁다, 가볍다, 얇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PC가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요. 뭐, 이 하드디스크도 붙어 있고, 뭐도 있고, 뭐 이게 각종 소프트웨어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PC 환경인데요. thin computing, thin 단말기가 되면은요,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든지 그다음에 하드웨어 자원을요,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거죠. 클라우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있었어요.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회선으로 연결해서요, 덤 단말기라는 게 있었어요. 덤이란 이야기는 지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멍텅구리라는 얘기예요. 멍텅구리 단말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어떻게 해요? 모니터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만 있어요.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고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합니까?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하죠.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 컴퓨터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클라우드가 있고요. 모든 일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원에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은 워드 작업도 하고요. 엑셀 작업도 하고 파워포인트 작업 할 텐데 그런 거 내가 소프트웨어를 지금 전부 내 PC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내 PC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PC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으면요. 학교에 PC가 예를 들면 3,000대가 있으면요. 3,000대 PC에 다 뭐가 있습니까? OS도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엑셀도 깔려야 되고 한글도 깔려야 되고 이렇죠. 그렇죠? 이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메모리, 하드디스크 다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내 PC, 내 단말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기 값이 굉장히 싸죠. 그리고 그런 자원들은 이제 모아서 공유하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절약이 돼요. 상업적으로는 이제 우리 학교처럼 학교에 클라우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연구실이나 이제 PC실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가 될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가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내 PC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클라우드에 모든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 별로 안 듭니다.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의 사장인데, 내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 경우에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것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용한 것만큼만. 우리가 PC를 갖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는요, 사놓고요, 1년에 한 번만 사용한다?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에 초기에 어떻게 해요?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 있어요. 아주 초창기에는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산했습니다. 내가 발전기를 가지고요. 그거, 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회사가 있어서 큰 발전기를 도입을 하고 발전을 해서 모든 필요한 공장한테 전력을 공급해 주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어떻게 해요? 컴퓨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큰 회사가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면은요, 그게 하드웨어 자원이든지 간에 소프트웨어 자원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거기 연결해서 그냥 필요한 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전기 필요한 사람 각자마다 발전기 둘 필요 없죠. 그렇죠?
플러그만 꽂으면 내가 전기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한 것만큼 돈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말기, 아주 간단한 형태의 단말기만 있고 그거를 플러그를 꽂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데이터, 모든 하드웨어 다 어떻게 해요? 이용할 수가 있고 이용한 것만큼만 비용을 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쓰는 것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니까 적은 비용으로 대체로 비용이 줄게 됩니다. 그죠? 비용이 줄게 돼요. 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SaaS라는 개념이 있는데 SaaS라는 것은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를 필요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용할 수 있으면 그만인 거지 내가 꼭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필요할 때 이용을 하고 이용한 것만큼은 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구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물론 여러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상화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상화라는 개념이 컴퓨터 통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상화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수백 대 수천 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수백 대가 있는지 수천 대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한 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이용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여주게 하는 것이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슈퍼컴 한 대를 여러 명이 나눠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가상화 기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결국은 속이는 건데 이용자한테는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누군가 서비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는 가상화 기술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이 CC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종전에요. CDN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 컨텐트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컨텐트 딜리버리라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컨텐트가요. 중앙에 있는 서버에 한 대만 있으면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CDN이라는 서비스가 나타났는데 CDN 서비스는요. 그 컨텐츠 자주 쓰는 컨텐츠를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가까운 데 있는 데다가 서버를 두고요. 거기다 옮겨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훨씬 이용자들이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죠. 컨텐츠를 딜리버리 한다.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그런 개념하고 같이 묶여서요.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점이 있는데 기존의 PC에 내가 자료를 저장을 하면은요. 잘못돼서 그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관리를 물론 잘 해주면은 그런 일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죠? 그리고 PC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다른 PC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개념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게 장점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은 내 자료를 남한테 맡겨서 복원한다? 좀 걱정되기도 하죠. 그렇죠? 회사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잘 관리가 되면 좋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중요한 회사의 기밀까지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관리를 하니까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은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보안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지 않으면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정보가 한 군데 모이면
관리란 측면에서는 편합니다만은 만일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뭐 개인정보도 예를 들면 뭐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뭐 1000만, 2000만, 3000만의 개인정보 한 군데 모여 있는데 그게 탈이 났다 그러면은 피해 범위가 어떻게 해요? 온 국민한테 가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그런 걸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뭐 여기 장단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요, 아까 이제 뭐 구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글뿐만이 아니라 이미 국내 업체들도 여러 군데서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엔드라이브 이런 거 쓰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내 PC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해서요.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가 있고,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뭐, KT에서 유클라우드, LG U+는 U+ 박스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나우컴은 뭐, 세컨드 드라이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용어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을 해가지고요, 이제 가정까지 이제 전기가 다 가죠. 그렇죠? 뭐, 공장도 가는데, 지금은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전력이라는 게요, 쓰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여름철이면 모든 가정에서, 오피스에서, 에어컨디셔닝 장치를 가동을 하면 전력 소요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전 용량을 그 최고 수위에 맞추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기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어요. 가능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는데요, 세탁기를 돌릴 적에 꼭 뭐 이게 12시에 돌리는데 1시에 돌리는 이거 시간이 정해지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급한 사람은 뭐 빨리 돌립니다만은. 그러면은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에 돌리면은, 그리고 이제 요금 체계를요, 전력 수요가 적을 적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깎아주는 거죠.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적에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요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력의 수요가요, 이게 한꺼번에 어떤 시간에 집중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용자들은 이용 요금을 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하는 사람은 여기에 맞춰서 전력을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양쪽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개념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공급자하고 소비자가요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스마트 그리드에는 당연히 IT 기술이 접목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IT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스마트 그리드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네, 그죠? 초고속 무선 가입자 네트워크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유선 얘기를 했는데, 무선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 고속 이동 시에도 10메가급 정도는 서비스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속 이동하거나 고정 무선 환경에서는 50메가bps까지 서비스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구도 있죠. 그렇죠? 무선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지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하기에는 속도 및 품질이 열악하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요, 유선보다는 무선 쪽이요, 고대역폭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속도를 높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론 유선 쪽도 계속 하이스피드로 가고, 그 다음에 무선 쪽도 하이스피드로 가는데, 그 격차가 항상 어떻게 해요? 유선 쪽이 그래도 빠르고, 그 다음에 무선 쪽은 그거보다 좀 늦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무선 가입, 무선으로 인터넷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동통신망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랜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휴대 인터넷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통신망은 뭐 2.5세대나 3세대망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대체로 이제 CDMA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속도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선 랜이 있는데, 무선 랜도 뭐 11메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높은 속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무선 랜은 이동성이 보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공 범위가 지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뭐 공항, 호텔 이런 식으로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서비스가 안 되죠. 이동통신망은 속도가 무선 랜에 비해서는 낮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낮고, 대신 어떻게 해요? 이동성은 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선 랜은 반경이 100m 이하, 그 다음에 고정 무선 환경에서는 50메가까지 제공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UWB라는 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 라는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기술들이 군용으로 개발되죠. 그렇죠? 군용으로 개발됐다가 이제 민간으로 확산되는데, 뭐 UWB라고 하는 기술도 그렇습니다. 그죠? 블루투스하고 RF 적외선 등의 무선 데이터 송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요, 이 UWB라는 것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거리가 상당히 좀 제약을 받아요. 넓은 지역은 안 되고요. 넓은 지역이 되는 게 아니라 거리는 이게 짧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군데 이용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로컬 룹이 있는데요. 로컬 룹 이런 용어하고요. 아까 우리가 subscribers line 이런 용어는요, 이거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가입자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전화국 사이의 그 구간을 우리는 가입자 선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컬 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로컬 룹이라는 이름이 왜 로컬 룹인지 하는 것은 좀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일단 여러분은 로컬 룹이라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가입자, 그 가입자선하고 같은 용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초고속 가입자망 유선 얘기를 했는데, 유선을 무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제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로컬 룹입니다. 이거는 고정입니다. 그렇죠? 고정이에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망을 무선으로 대체하는데요. 이거는 이동하면서 쓰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종전의 방식을 유선 대신에 무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선은 당연히 이렇게 양쪽이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무선이긴 합니다만 양쪽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로컬 룹이 됩니다. BWL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상당히 높은 주파수의 넓은 대역폭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향, 하향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BWLL은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로컬 룹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방법은 뭐 설치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무선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대역폭도 넓다. 그 다음에 망 유지 관리 비용하고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측면에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데에 유선을 깔려고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 무선은 양쪽에 장치만 놓으면 되니까요.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시간도 상당히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뭐 이제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선의 단점이죠. 강우 감소 현상, 그다음에 양방통신이 완벽하게는 구현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나뭇잎에 의해서도 신호가 찾아들 수 있다. 이건 이제 무선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제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이렇게 조금만 방해해도요. 금방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뭐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자연현상에요. 이렇게 높은 주파수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주파수가 높은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우리가 종이 한 장만 갖다 도 어떻게 빛이 차단되죠, 그렇죠? 아무튼 주파수가 낮은 것들은 웬만한 장애물을 다 통과하거나 우회할 수가 있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대역폭이 넓어지고 하이스피드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요. 이렇게 회방을 놓는 방해물에 약하다. 그런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뭐 안테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RDA는 인프라레드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끔 이용하죠? IRD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랜이 있습니다. 무선랜,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이제 무선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유선랜에 비해서 고속은 어렵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증설과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무선랜은요, 스프레드 스펙트라는 방식, 그 다음에 IR 방식, 뭐 UHF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뭐 역사가 있죠. 국내에서는 뭐 94년 말에 처음으로 무선랜 주파수가 할당이 되고 97년에 이제 이러한 표준에 의해서 무선랜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표준도 이렇게 802.11b, 뭐 그다음 11a, 뭐 11g 속도가 자꾸 높아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11n 뭐 점점 올라가죠. 무선랜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CSMA-CA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CSMA-CA는 유선에 사용하는 CSMA-CD 하고 유사하게 동작합니다만은 CSMA-CD를 무선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선에서는 CSMA-CA라고 하는데 유선에 사용하는 CSMA-CD를 무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히든 터미널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둘 사이는 통신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둘 사이도 통신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을 적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전송을 하고자 하면은요,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이. 그러니까 AP가 보면은, A도 보이고, B도 보이는데, A가 B를 직접 볼 수는 없고, B는 A를 직접 볼 수는 없죠. 이제 그런 것을 히든 터미널이다, 숨겨진 터미널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런 숨겨진 터미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A가 사용하고 있을 적에 B는 어떻게 해요? A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B도 그냥 사용을 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제 CSM의 CA라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RTS, CTS라는
신호를 이용합니다. RTS, CTS는요, 일종의 채널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채널을 쓰고 싶어 라고 이제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A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B는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채널을 예약을 해서 그 예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받아들여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이제 CSMA CA고요. CSMA CA는 히든 터미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나머지는 이제 몇 가지 사진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